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일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넉 달 만에 2,60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은 외국인의 수급이 아쉽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31거래일 연속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수의 하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긍정적인 건 연기금의 자금이 아직도 6조에서 7조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수의 하단은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인다라는 발표를 지난해 중반쯤이었나요? 그때 하고 나서 연기금이 이제 국내에서의 이 수급이 더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또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도 주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약간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주시장이 안 좋으면 의뢰이 국민연금이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정치권이나 시장 주변에서 나왔던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요. 다만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만 전체 15% 정도 이상 해외 주식에서만 무려 30% 넘게 수익률을 올리는 걸 봤을 때 우리 국민연금의 소위 말하는 이 수익 경쟁률, 만들어내는 경쟁률은 글로벌한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국민연금 관련된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휴장이었는데 유럽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그 훈풍이 고스란히 들어오길 바라보면서 마켓나우 1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모닝체크 사항 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이제 17조 3천억 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 1월에 15조 6천억 대, 불과 한 달, 한 일주일 사이에 약 한 2조 조금 안 되게 1조 한 6, 7천억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54조 원대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 가 이렇게 좋아진다, 또 좋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되는 게 신용융자 잔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예탁금 여기에 이제 뭐 CMA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증시 대기성 자금들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용융자 잔고는 이제 이른바 B2죠.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할 정도로 시장 상황을 이제 투자자들이 좋게 본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물론 이것도 과도하면은 이제 흔한 말로 이제 끝물이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뭐 그런 상태는 분명히 아니니까 이렇게 지난해 우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그런 가장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올 들어서 신용융자 잔고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종의 이제 스마트머니 성격의 이제 그런 개인 투자 자금들이 좀 시장에 두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용융자 잔고가 3개월 만에 17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최근에 우리 지수가 이게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업종별로 보니까요, 로봇주의 신용융자의 잔고가 아주 집중돼 있다는 게 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로봇주들은 그동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그만큼 로봇주에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한 분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무려 227%나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돈이 몰려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 70% 가까이,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신용융자 잔고가 좀 많이 있는 그런 로봇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로봇주들이 올 들어서 핫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얘기 좀 다시 좀 해볼 텐데요. 어제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현대 에버다임, 그다음에 현대 건설기계, 현대 인프라코 이 세 회사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덩치도 좀 있고 이름도 있고 한 그런 회사들인데 주가가 다 3에서 2% 좀 낙폭이 딴 데보다 좀 비교적 큰 편입니다. 전진건설 로봇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1%대 좀 떨어졌고요. 뭐 수산중공업, 두산 밥객 같은 회사들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종전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당한 지역들, 즉 러시아가 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은 그대로 러시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이를테면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진다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종전이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 이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내용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또 그 영향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아직 최대 주주인, 그러니까 1대 주주인 예림당 측이나 2대 주주인 대명손해그룹 측에서 공식적으로 티웨이항공의 경영권을 매각했다 또는 인수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제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대명손호 측에서 예림당 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법적인 소송을 건 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주 명부라든가 이거 열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가처분 신청들을 다 어제 갑자기 취하를 했거든요. 그러나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이게 좀 뭔가 경영권을 매각한 게 아니냐. 일부 신문은 예림당 측이 대명손호의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얘기까지 기사가 나오게 했는데 아직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티웨이항공이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오늘 중으로 나오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 3월 정기주총에서 표대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런 상태로 된다면 이제 표대결이 있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총 전에 이 두 회사 간에 티웨이항공 관련된 이 지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외 거래에서 어제 마이너스 9.97%를 기록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이 10%입니다. 이 상한이.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9.97%가 이제 하한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체크사항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렇다면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간략하게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3대 지수가 일단 모두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보였던 엄청난 상승이 취임 이후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취임 전까지 더 큰 상승을 보이다가 1월 20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한 달 동안 3대 지수의 상승폭은 1%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요 종목군들 간의 변동성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M7 기업만 놓고 트럼프 취임 이후의 변동성은 어떠했는지 다음 장 통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거는 메타였죠. 한 달 동안 20%가 가까운 상승을 보인 채 M7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장 거래일 동안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 여러분들도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20일 넘게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메타 가격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테슬라는 오히려 취임 이후에 16%나 급락하는 모습을 지난 한 달 동안 보였고요. 유럽과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 부진 소식이 테슬라 주가에는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이 되기도 했고 또 경쟁사인 비아디가 지속적으로 매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테슬라 주가에는 부담으로 같이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테슬라의 수장인 머스크의 여러 가지 정치 행보들이 주가 측면에는 역시나 부담으로 작용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M7 안에서도 20% 가까이 오르는 종목이 나왔던 반면에 테슬라와 같은 종목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지난 한 달이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확인해볼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 그리고 하한가 같던 종목들 짧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넷플릭스와 함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던 Y랩이 시간외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연간 영업 손실이 100억 원 정도가 나왔었고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는 50%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 넷플릭스와의 MOU 체결 소식과 함께 어제 시간외 상한가 들어갔던 부분이 오늘 장중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앞서 임종윤 앵커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티웨이 그룹주들 오늘 장
여행 출발 직후에 변동성 같이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 종결과 관련된 이슈가 보도가 되면서 오늘 극심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이 정부 차원에서 올 메이드 인 코리아 반도체 시작부터 끝까지 한국 기업이 한다라는 내용의 정부 이슈가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끌어올리기도 했었죠. 간밤 나왔던 단독 기사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로봇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가칭이긴 합니다만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의 발족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최근 중국과 미국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 관련 여러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졌는데 이번에는 한국발 휴머노이드 모멘텀이 다시 한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도 오늘 장중에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일정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휴장에 들어갔지만 오늘 새벽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개장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지난주에는 고용 지표 그리고 전주에는 인플레 지표들을 대거 확인을 했던 만큼 이번 한 주 동안은 주요 경제 지표로는 크게 볼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국내 시간으로 21일에 열리게 될 1월의 FOMC 회의록이 될 텐데요. 일단 기준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연준이 계속해서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는 가운데 1월 회의록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금요일에 발표되는 지표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쉬어갔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우리만의 이슈에 더 집중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저희와 함께 개장 상황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근혜 빅샷 오늘도 박근혜 의사 모시고 지금부터 이제 이슈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토픽 어떤 건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슈는 어떤 걸 좀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탄소세. 네, 시장에서 이제 뭐 보편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지금 상호관세 뭐 그렇죠. 너무 많이 나와주고 근데 거기서 이제 탄소세까지 이제 트럼프 그 재무장관이 도입을 좀 시사를 좀 했는데요. 이미지 잠깐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등이 이제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42가 중국이 배출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인도.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에는 뭐 탄소 배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탑 10에 들어서 지금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 미국 이제 재무장관이 보편관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탄소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탄소세라는 것은
파리 기후 협약을 기본으로 해서 이게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탈퇴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탈퇴했죠. 이제 예.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탈퇴를 했는데 네. 이 탄소세를 이제 아무래도 타겟팅이 중국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입장으로서는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EU가 본격적으로 탄소세를 도입을 하거든요. 네, 네, 그것도 걱정인데 지금 미국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탄소세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이제 2030년에는 이 탄소세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200조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이제 네, 분석 네.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도 어제 다 올랐거든요. 네. 어제 탄소 관련돼서. 그럼 다음 장면 제가 재밌는 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21년도에는 환율이 1,08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1,000억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1,400억이 되겠죠. 그런 거죠. 어, 1억 달러니까. 대회를 열었습니다. 엑스프라이즈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뭐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1,000억 원을 주겠다. 실제 1등 상금은 이제 5천만 달러거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4월 23일 날. 4월 23일 과연 이 1,000억 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제 좀 많이 후보자들이 좀 좁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일론 머스크가 미래에 가장 성장하고 돈이 되는 사업을 이 탄소 포집으로 정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25일 날, 23일 날 과연 누가 이걸 받을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1,000억 원대 상금을 걸고 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관심이 있는 일론 머스크가 관심이 있는 산업들은 사실 다 뜨잖아요. 그렇죠. 우주항공,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로봇, 휴머노이드까지 다 뜨고 네. 있죠. 네, 맞습니다. 탄소 포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끌어 모아서 이제 이 공기 중에 있는 그러니까 이 탄소 자체, 이산화탄소 그 규모 자체를 줄인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나무가 1만 그루가 1년에 한 200~300kg밖에 탄소 포집 못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예. 키워드 한번 볼까요? 이제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COF999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코발렌트 오가닉 프레임워크라는 이제 뜻인데 이제 UC 버클리의 이제 야기 박사가 작년 10월 달에 발표를 해서 관련주들이 완전 과거의 어떤 그 초전도체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 올랐었거든요. 요즘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정도 네, 올랐나 맞습니다. 보군요. 이게 이제 무엇인지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이미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시 버클리 야기 박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화학 그 박사들 중에 거의 뭐 원탑 투탑으로 얘기가 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요게 네. 이제 COF999라는 물질입니다. 노란색. 이게 그 CF999라는 물질이구나. 네. 요게 200g이 있으면 거기다가 200g이 있으면은 그 탄소를 한 뭐 20kg 정도 포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200g이 200kg면은 20kg. 20kg면 네. 그럼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100배 이상, 1000배 가까이 되는 네, 거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필터처럼 우리가 갈지도 않아도 되고 1시간 정도 여기에 공기를 통과시키면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80%를 포집을 시킨다라고 그래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80%를. 한 시간 동안 통과를 시키면. 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작년에 초급등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 야기 박사가 이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도 또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무가 1만 그루가 1년에 200kg 정도밖에 탄소를 포질 못하는데 200g이 그 정도 한다라고 하면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까지 좀 나올 나왔었어요. 법하죠. 그래서 네.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엄청난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야, 그럼 두 번째 이제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CBAM 오늘은 다 이니셜입니다. 네, 이건 이제 그 기업들은 좀 C밤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C밤. 네. 좀 약간 뉘앙스가 안 좋죠. 그만큼 기업들이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네. 이제 유럽에서 하는 이제 그 탄소 경계 그 세제 제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그 화면을 잠깐 보면서 네, 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국경 제도. 저게 CBAM이라는 네. 거죠. 네. 이제 카본 보더 어드저스트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 제도인데 이게 이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내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회사가 국가가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년에 한 7억 톤 정도 탄소를 배출을 하는데 네. 6억 정확히 한 6억 8천만 톤 정도 배출을 하는데 포스코 혼자 7천만 톤을 배출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유럽 입장에서 우리나라 철강을 수입을 하는데 이쪽 A라는 회사는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근데 이 탄소 저감을 많이 한 공법이나 에너지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이 탄소세를 별로 안 내는데 포스코는 900원인데 90만 원인데 만약에 이거 세금을 내면 110만 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완전히 떨어지게 밀리는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한 내년서부터 연간 8조 원 정도의 좀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 결과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을 보면은 당연히 좀 뭔가 철강, 뭐. 에너지를 많이 쓰는 네. 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시멘트, 비료, 비료, 전기. 전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결코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전-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네. 다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C방과 관련돼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아리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과연 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탄소와 관련돼서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다 이 탄소 때문이잖아요. 네. 그거 관련돼서 앞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기술을 발전시키면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어떤 그 미래 먹거리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속의 기회 얘기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토픽도 좀 볼까요? 네. 자, 오늘 토픽은 에코아이. 이도 낯선 기업입니다. 네, 상장한 지 좀 얼마 안 된 기업인데요. 네. 이미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권 들어서 관련된 기업들이 다 움직였는데 탄소 저감 기술을 갖고 있고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산림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관련주로 뽑히긴 합니다만은 이 탄소 배출권이 사업의 A서부터 Z까지 100% 탄소 배출권으로 이루어진 기업은 이 에코아이 한 종목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이 종목이 탑픽이라고 꼽긴 했습니다만은 뭐 추천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기업도 있구나. 그렇죠.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거래도 해주고요. 한마디로 이제 탄소 배출권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기업이 중간에 브로커리징을 한다는 얘기구나. 거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부분을 보면 대부분 좀 아프리카나 저소득층 국가에 좀 몰려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인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다 이렇게 동남아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 네. 이제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냐면 크게 사업이 두 가지인데 쿡스토브랑 이제 메탄가스가 새는 것을 막아주는 누출 방지 사업 두 가지인데 이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지금도 밥을 지을 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아궁이 있잖아요. 네, 불 떼서 아궁이, 짓는 화덕 그런 식으로 지금 밥을 대부분 짓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이 화로 같은 것을 공급을 해서 거기서 탄소 배출권을 획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PNG 사업이라고 해서 메탄가스 누출 방지 사업도 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얻어서 탄소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매각을 하는. 근데 뭐 실적은 아직 사실 그렇게 뭐 작년에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뭐 좀 약간 관심권만 두는 흐름. 어떤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차트를 보기 전에 이제 매출군별 제품군별 매출 추이를 잠깐 보면은 이 IKOC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탄소 배출권을 예. 얻은 거고요. 이 KOC는 국내에서 얻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탄소 배출권을 얻는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네, 부분. 높아지고 그다음에 있네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굳이 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 이제 저는 이 전망이라는 것을 사실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는데 앞으로 이제 각 국가들의 제도들을 봤을 때 탄소 배출권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탄소 배출권이. 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트를 잠깐만 볼까요? 예. 상장하고 나서 사실 별다른 흐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이제 관련 뉴스가 업데이트되면서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좀 약간 실적으로 보여주기 힘든 네. 부분이지만 에코아이가 탄소 배출권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소 배출권 자체가 이제 하나의 거래가 되는 상품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 시장이 맞습니다. 앞으로 네.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경우에 이 탄소 배출권을 아예 사서 거래도 하고 중간에 브로커리징까지 하는 이런 회사 에코아이라는 회사는 오늘 타표로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박근호 이사와 함께 종목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승 시그널을 주었던 종목들 그리고 주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결 강도 예시 종목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포바이포 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네. 이사님과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는 게 아직은 체결 강도를 봤을 때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시 종목도 좀 눈여겨보시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어제 네. 저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결 강도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나 봐요. 장 초반에 확 떴다가 좀 약간 내려왔더라고요. 네. 네,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킨앤스킨 삼자 배정 이제 그 유상증자 성공하면서 요즘에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품 기업이죠. 자, 우리 은별 앵커님, 네. 또 당연한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어떠세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언제 오를까 싶을 것 같아요. 갖고 있는 분도 답답하고 네. 사고 싶지도 않고. 맞습니다. 근데- 거래량도 엄청 적어요. 그렇죠. 엄청 네. 적죠. 근데 여기 동그라미 쳐진 부분 당연히 이쪽에서 체결 강도에 유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1월 22일인데 이 당일 5일 한 달 체결 강도 그날 3개가 들어갔는데 그 밑에 한 0.1% 올랐어요. 한 틱 올랐습니다. 한 틱 올랐는데 체결 강도 320. 그다음에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도 2배 넘게 오르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월 20일 날 말씀이시죠? 그렇죠. 1월 20일 날 네, 한 택 올랐습니다. 1월 올랐는데 320이 나와서 굉장히 보기 드문 체결 강도죠. 거래량도 늘면서 그러고 나서 1월 22일 날 체결 강도 이제 3개가 모두 1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은 계속 100을 유지를 해주고요. 한 달도 계속 100을 유지를 해주고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달 체결 강도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 일주일 체결 강도는 200 이상에서 좀 약간 어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완성되고 나서 중간중간 이제 올랐어도 체결 강도 약간씩 빠지긴 했었습니다만은 371 그다음에 500이라는 네. 체결 강도 언제 나오는지 아시죠? 500여 저희 보통 상한가 들어간 그렇죠. 종목에서 나오는 상한가 가거나 네. 완전 점상으로 시작을 네. 했을 때 이제 500이라는 게 나오는데 500이라는 체결 강도가 좀 최고치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이제 네. 체결 강도는 1000도 나올 수 있고 2000도 나올 수도 있는데 표기는 이제 500이 상한선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부분 여러분 이제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배웠던 우리 이사님께서 해주셨던 말 속에서 좀 기억을 해보자면 어쨌든가 14일이랑 17일 보게 된다면 당일 체결 강도는 95, 89로 100을 하회하지만 네. 아직도 일주일이랑 한 달은 계속해서 10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아, 기가 막힙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스킨앤스킨을 봐도 되는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을 또 두 번째로 들고 오셨는데 네. 이 종목은 또 워낙 좀 유명한 종목이라서 네. 투자자분들 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던 종목일 것 같은데 아픔도 좀 큰 종목이죠. 네, 체결 강도는 어떻게 또 우리에게 신호를 줬는지 네,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CDMO 허가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오. 상황인데요. 급등을 한 후에 네. 이제 작년 말쯤에 급등한 후에 한 2달 정도 굉장히 좀 지루한 구간을 좀 보냈어요. 러프하게 가격 조정도 살짝 좀 죽고 2달 정도 기간 조정을 줬는데 뭐 이날 살 수도 있고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사실 내가 코오롱 생명과학을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이날 살 수도 있고 이날 살 수도 있죠. 네. 사실 자리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평선은 이제 골든 크로스 쪽으로 이제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동그라미 친 날 체결 강도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 이틀 정도 약간 조정을 줬어요. 이날 좀 약간 답답할 수 있는 흐름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또 국내 투자자분들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사고 다음 날 안 오르면 주식이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요 날 이 동그라미 친 날 어떤 유의미 있는 체결 강도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함께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월 11일인데요. 일단 5일 체결 강도 그때 처음 들어갔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져 있다가 5일 체결 강도가 처음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래량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롱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일 체결 강도가 136 정도 나왔고요. 거래량도 전일 대비해서 뭐 한 70% 정도 오른 것 같네요. 이렇게 흐름 봤을 때 뭐 상당히 많이 오르지도 않긴 했습니다. 2% 정도의 좀 잔잔한 흐름이었었는데 이렇게 체결 강도 두 개가 완성이 되면서 네. 아직 뭐 20일, 60일 체결 강도는 완성이 되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요거 두 개가 먼저 들어가고 요거 이제 나중에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코롱생명과학은 사실 뭐 기업적으로 좀 약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어떤 바이오 쪽도 좀 약간 뭐 매기가 좀 몰리면서 같이 좀 오른 듯한 느낌. 물론 호재도 좀 있긴 합니다. 어제 17%까지 올랐죠.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뽑아줬다. 체결 강도가 어떤 힌트를 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이사님께서 체결 강도가 유일한 선행 지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멘텀과 함께 체결 강도가 맞물리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선행 지표라는 걸 오늘도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외국인은 매수가 지금 3거래일째 잡히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5거래일 전부터 매수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다음 볼까요? 종목. 네. 우주 일렉트로 좀 낯설어요, 저는. 이제 커넥트 네. 자동차용 커넥터 만드는 기업인데 커넥터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 은변에서 컴퓨터 보면 이렇게 모니터를 연결하는 선이 있잖아요. 네. 그게 커넥터거든요. 아, 네,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는 연결해주는 거. 그쪽 이제 스마트폰 쪽도 네. 있고 이제 자동차 쪽의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물론 뭐 차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교과서적인 차트예요.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이쁘게 주는 종목군들이 추가 상승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올라가고 조정, 올라가고 조정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가장 좋은데 여기까지는 뭐 못 샀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서 이걸 한번 사보고 싶은데 체결 강도를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일단 중소형주들은 제가 좀 약간 그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중소형주들은 이제 당일이랑 5일 체결인데 두 개가 되면은 일단 매수 타임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대형주들은 이제 당일 5일 최소 20일까지 이제 매기가 찼을 때 그래도 주가가 아직 안 오른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시장에서 이 4개의 체결 강도가 다 100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바닥서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하반기 운서도 좋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체결 강도를 보는 이유는 체결 강도 좋아서 많이 올라갔네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결 강도 좋아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격을 줬고 수급도 받쳐주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체결 강도 사는 거니까 중소형주들은 요거 2개 정도만 돼도 그래도 살만한 어떤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월 4일 날 체결 강도가 당일 체결 강도 158,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104로 처음 이게 들어갔죠. 그때가 우리가 아까 차트로 봤을 때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거래량 많이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널뛰기 하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 우주 일렉트로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라고 시장에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그렇죠. 놀랐어요. 차트 보고. 소리 소문 네. 없이 진짜 꾸준히 가고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체결 강도 상에서 한번 들어갔고 체결 강도 계속 일주일 체결 강도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어제 기준으로 127, 한 달 체결 강도도 한 달도 이제 100으로 들어갔네요. 100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2개만 돼도 되는데 이제 3개까지 100이 들어가 있고 60일 체결 강도도 지금 이제 100 진입을 목표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제 이제 5%까지 오르면서 당일 체결 강도 굉장히 좋았고 거래량이 물론 뭐 2만 원짜리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차분하게 시장에서 아주 그냥 몰래 야금야금 혼자 올라가는 이제 갖고 계신 주주분들만 이제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죠. 네. 이사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주식을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그래도 높을 때 파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네, 주식의 네, 네. 그 기본인데 네.
매수 신호는 계속 주는 건 알겠어요. 네네. 뭐 언제 팔면 되는 거예요? 언제 팔면 그거는 이제 내가 네. 이거를 뭐 처음에 살 때 뭐 100% 목표를 하겠다, 50% 목표를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잖아요.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그럼 제가 내일은 체결 강도로 매도를 좋아요. 이럴 때 했어야 네. 된다라는 걸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체결 강도로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예시 종목들을 봐서 네. 저희가 한번 내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한 예시 종목이 남았습니다. 네. 그것도 볼게요. 네. FNF 사실 의류 갖고 계신 분들도 그쵸. 조금 네. 답답한 시간을 네. 길게 갖고 계시고 특히나 의류 산업 자체 옷을 많이 안 사서 좀 주가 자체도 지지부진했는데 생각보다 어제 기사 보니까 네. 옷을 정말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류 관련주도 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ODM, OE 하는 기업들 강달러 수혜주다라고 맨날 네. 얘기했는데 사실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FNF가 그 중에서 좀 약간 독보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봤던 우주 일렉트로의 차트와 그렇게 사실 다르진 않거든요. 네. 이제 항상 제가 강조드렸듯이 빨간색으로만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파란색으로 떨어지면 사실 주식으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그렇죠. 빨간색일 때 사서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면 팔면 되니까. 근데 네. 힘든 건 중간중간에 이런 파란색에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체결 강도를 매수 시점으로 판단을 하셔도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거를 더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네.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동그라미 안 쳐져 있죠. 네. 사실 특별한 부분은 없고 다 좋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러한 차트와 이러한 체결 강도가 같이 만났을 때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체결 강도 한번 보죠. 와. 한 달이 아니라 3달 체결 강도. 네, 석 달. 3달 평균 체결 강도가 지금 들어간 지 한 거의 4주차째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고 한 달 체결 강도는 뭐 끝이 안 보입니다. 네. 저 밑서부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일주일 체결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네모칸이 쳐져 있는데 네. 보합인 날 165. 네. 이제 끝으로 가면 보합이라고 돼 있죠. 2월 7일 날. 그렇죠. 네. 그러면 밑으로 또 내려가서 1.87% 빠진 날 네. 체결 강도 또 140. 3일 날. 네. 1.87% 빠진 날 140.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0.4% 빠진 날도 역시 0.9% 올랐는데 체결 강도가 223. 와. 2배 사람들이 2배 많이 샀는데 그냥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다 주가가. 이걸 봤을 때 이런 차트들이 이러한 수급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시장에서 체결 강도 좋은 게 우리나라 뭐 한 2,500개 정도 종목 중에서 딱 하나만 나온다. 누가 안 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보고 있죠.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네. 이제 내가 좋아하는 혹시 공부를 했던 어떤 네.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이제 걸렸을 때 그걸 이제 업데이트 해 가면서 지금이구나. 네. 이런 것들 이제 체경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FNF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이 매수를 계속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네. 한 달 동안 2거래일 제외하고 다 샀고 또 2달로 또 보니까 5거래일 빼고 다 매수했기 때문에 네. 이런 체결 강도도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견조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저희 또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도 두 종목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송원산업, 네. 화학주죠. 그렇죠. 네. 산화 방지제 폴리머 안정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폴리머 안정제는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플라스틱 같은 건 이제 처음 만들 때 나중에 이제 변형되거나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섞는 건데 이제 독일 바스프가 전 세계 1위고 송원산업이 이제 넘버 2를 기록하고 있는데 독일 바스프가 폴리머 안정제 올해 좀 약간 조정 생산 시설 조정을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송원산업이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사님 시장에서. 저 궁금한 게요. 트럼프가 그 플라스틱 빨대 다시 허용했잖아요. 네. 그럼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없지는 않을걸요. 근데 네. 아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플라스틱 빨대 저도 너무 싫거든요. 네. 종이 빨대, 종이 빨대. 네. 알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안 가리고 대부분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들의 분위기도 탈 겸 송원산 또 작년 4분기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빠진 것을 뭐 바로 회복을 해주죠. 사실 여기에서 이제 고점 트라이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틀 정도 거래일 전에 장대 네. 양봉을 뽑았고요. 이제 그저께 이전 거래일 어제 이제 약간의 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네.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골든 크로스 앞두고 있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체결 강도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할까요? 체결 강도 어제 이제 1.3% 올랐는데 체결 강도 와. 238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약간 좋은 의미가 네. 있는 체결 강도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 165, 한 달 체결 강도 109, 그다음에 60일 체결 강도까지 사실 이런 것들은 4개 네. 체결 강도 많이 다 100이 들어가면 차트가 많이 올라갔을 때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의 바닥권은 벗어났긴 했습니다만 거의 오르는 게 없는 상태에서 4개의 체결 강도가 100을 넘었다라는 것은 거래량은 좀 받쳐주면 아쉬운 건 좀 거래량이긴 한데 네.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송원 산업도 이제 좀 턴이 올 때가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이사님이 화학주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중에 탑픽일까요? 지금 주가를 네. 보면 저도 한번 이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네. 이제 금호 석유가 네, 네. 가장 좀 주가나 좋고? 시장에서 평가가 좋고요. 네. 송원 산업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원산업 들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 공략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GF 홀딩스 네, 좀 지주사가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엄청난 모멘텀이 있지 않나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맞습니다. 어떠한 체결 강도를 우리에게 보여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백화점이나 현대그린푸드의 이제 연결 실적이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네. 지금 현대백화점은 사실 백화점 전반적으로 안 좋긴 합니다만 더현대로서 이제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홈쇼핑이 사실 좀 약간의 구식 기업 같은 느낌이잖아요. 요즘에 누가 그렇죠. 홈쇼핑 봐? 성장성은 좀 그렇죠. 없는 근데 편이죠. 요즘에 네. 스마트폰 그 라이브 커머스로 굉장히 네.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아. 그래요. 네, 현대 GF홀딩스도 일단 지주사로서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알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한 2달 정도 횡보하고 국면에서 딱 사기 좋은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왜 사야 되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현대백화점, 현대 뭐 그린푸드의 실적이 이제 연결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결강도 보면은 아직은 뒤에는 받쳐주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네. 2개만 좀 보자라고 해서 당일 체결강도 그다음에 5일 체결강도 2개 100을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줬었던 종목들과 그리고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체결 강도 유일한 선행 지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나온 리포트 3가지 살펴보고 오늘은 업종 리포트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BNK 투자증권에서 낸 리포트에서 바닥을 지나는 중이긴 하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은 보유를 유지했습니다. 먼저 K2 공장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고객사들로 다변화되어 있어서 가동률이 양호했던 지난 분기고요. K1 공장은 모바일로 인해서 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필리핀 주요 법인인 P1 공장, 고객사들이 보수적인 외주 정책을 취하면서 손실이 지속됐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부품 채널단에서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분기에는 K1에서는 가동률이 개선되고 K2에서는 실적 성장이 지속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요 주력법인인 필리핀 P1 공장입니다. 여전히 고객사들의 외주 정책이 불확실한 방향성을 띠고 있어서 이쪽에서는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SFA 반도체 이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흑자 전환 시점은 불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다만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끌어올렸네요.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LIG 넥스원 관련 리포트입니다. 결국에는 담아야 할 종목이라고 긍정적인 내용을 담았죠. 4분기 영업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매출액 상승에 비해서 연구개발 비용도 늘어나면서 다소 아쉬운 이익 성장을 보였네요. 올해는 아랍에미리트양 천궁2가 양산되면서 매출 믹스가 개선될 것 같고요. 또 내년에는 동사에서 수출 비중에서 뚜렷한 성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LIG 넥스원은 드론이나 로봇 그리고 미국 비군 같은 트렌디한 수주를 이뤄내면서 고평가를 받더라도 그러한 밸류에이션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수주 잔고는 2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 6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편안하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적합하다고 총평하고 있네요. 대신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기존 30만 5천 원에서 상향 조정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삼양식품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재차 상향 조정했네요. 제목에 여기서 더 오릅니다라고 굉장히 설레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 1월 라면 수출 금액은 6,900만 달러대를 기록했는데요. 1월에는 설 연휴가 끼어 있었죠. 이 때문에 영업일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미국에서 입점률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가 90% 중후반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트코는 50%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100억 원가량의 일회성 광고 비용이 발생했던 걸 감안하면 이미 분기당 1,000억 원 이상의 이익 체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판매 단가도 상승하고 또 올 상반기에는 수출 비중도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목표 주가 92만 원에서 110만 원대로 상향 조정했네요. 네, 이어서 마지막 리포트는 업종 관련입니다. 태양광 관련인데요. 대신증권에서 이제 업황 개선 신호가 나온다고 적고 있네요. 지난 2년간 중국에서 폭발적인 증설에 나서면서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미국에서 DCA 신규 지침이 나왔죠. 북미에서 웨이퍼를 생산하면 보조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기업 가운데 북미의 생산 거점을 보유한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또 태양광 모듈의 최다 소비국 중 하나인 유럽에서도 재고 해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요. 종목으로는 한화솔루션을 꼽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하루 휴장이었고요.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전일 3개월 만에 종가 기준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와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피 2,650포인트 돌파 이후에 안착한지까지 꼭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그리고 올해 상반기 살펴봐야 될 업종과 테마는 4차 산업과 방산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4차 산업은 최근 계속해서 로봇, AI 등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반복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관심 종목으로 몇 종목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테마는 방산 테마인데요. 트럼프 1기 시절에도 방위비에 대한 지속적 압박이 있었고 이번에 일본과
기존 방위비를 2배로 늘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의 방위비 역시 새롭게 협상하면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방산 기업들이 수주가 작년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방위산업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방산주 중에서도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항공과 위성 관련된 방위산업 기업으로 실적은 물론이고 재무 안정성도 갖춘 기업입니다. 정부에서 AI와 우주 국방 기술에 2년간 3조 원을 투자한다 발표하면서 대표 수혜주로 움직임이 예상되고요. 현재 주가 위치도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저평가 중인 만큼 저점에 공략한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시 50분 딱 됐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마켓나우 1부 이제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신일섭위원, 고은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시장 오늘 휴장이고요. 어제 우리 시장 2,600선 넉 달 만에 좀 반응했고 연기금들 계속 좀 올 들어서 내내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급도 물론 외국인이 아직 좀 양이 안 차긴 합니다만 수급도 조금씩 나아지고 환율도 어제 1,400원, 1,440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지고 전반적인 시장 어떤 그런 주변 상황들은 어쨌든 작년 말 연초보다는 확실히 좀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는지 탑3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 네,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K-칩스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회 기재위에서 K-칩스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세액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빠르면 이번 달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도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까지 통과되게 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모두 상향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30%대로 대기업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소부장주의 수혜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 반도체주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주까지 수급의 확산의 온기가 좀 퍼져가는 와중에 칩스법이 2월 달에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중소형 소부장주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칩스앤미디어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종목은 이제 R&D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폭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K-칩스법의 통과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인데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5가 역대 최다 사전 판매량과 함께 해외 시장에서도 흥행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인도 시장에서의 사전 판매량은 43만 대를 기록했는데 전작 대비해서 20% 증가한 수치고요. 올해 삼성전자의 판매 목표치인 4천만 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갤럭시 S25 같은 경우 스냅드래곤의 AP 성능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 그리고 가격 동결, 그리고 다양한 AI 기능 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마트폰 시장 선점 효과까지도 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갤럭시 스마트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크게는 또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섹터 얘기인데 유통주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면서 낙폭과대 섹터의 수급도 개선되고 있죠. 그래서 유통주 같은 경우 이마트 그리고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PBR이 워낙 낮은 섹터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여전히 큽니다. 특히 대형 유통사들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익 개선세도 4분기부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4분기에 영업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일회성 인건비를 감안할 때는 양호한 실적이었고요. 또 최근에 유통주 소액주주들의 주주 행동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도 유통주의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주를 비롯한 저 PBR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은 K-칩스법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고 갤럭시 S25 판매가 생각보다 더 잘 되고 있다. 관련 수혜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두 번째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통 섹터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3빌리언입니다. 3빌리언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유전자 검사 협력 위한 업무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는데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의 진단에 필요한
2주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화재 소식입니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인수발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계획을 오늘 18일이니까 이틀 후인 20일 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삼성화재가 밸류업 계획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비중을 현재 15.93%인데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화재 지분율이 자연적으로 14.88에서 16.93%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를 당하는 입장인 삼성화재의 주가 상승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새내기주 오름 테라퓨틱스입니다. 지금 방산도 강하지만 바이오주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새내기주들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버퍼를 받기가 좋은 상황인데 분해제 항체 접합제 DAC 신약 개발 업체인데 DAC라는 개념은 오름 테라퓨틱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입니다. DAC는 처음 들어보지만 ADC는 많이 들어보셨죠. 항체 약물 접합제 ADC의 일종입니다. 2023년도 11월 달에 이미 기술 수출 이력이 있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크비의 급성 골수성 백혈증 신약 후보 물질 오름 테라퓨틱스를 줄여서 ORM입니다. ORM 6151의 기술 이전이 있었고요. 최대 계약 규모는 2,362억 원입니다. 당연히 최대 계약 규모이기 때문에 임상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이 지금 마일스톤으로 받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거고 목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은 유의를 해야겠죠. 어쨌든 새내기주 오름 테라퓨틱스가 지금 바이오주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연일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빌리언. 오늘은 3개 중에서 2개가 바이오주네요. 오름 테라퓨틱스는 지금 동시효과상으로는 현재 27%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첫날 상장날 9%, 그 다음날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가까운 거의 20%, 4~5%의 그런 주가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이 정도 되면 당일날 따블이 안 돼서 그렇지 당일날 따블 됐다가 주가 확 빠지는 종목보다는 새내기주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57분 딱 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이제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곤변에 전해 주십시오. 네, 2월 18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이제 출발을 2분여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인데요. 우선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죠. 유럽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방위비를 더 증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견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불을 켜면서 시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41%가량 상승하면서 2620선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1%가량 오르면서 77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36%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사회 안건이 산임이 돼서 오늘 이야기가 나올 예정인데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사진을 한 30%까지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던 10조 원에 대한 규모가 3조 원을 소각하겠다라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주가에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낸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죠. SK 하이닉스도 오늘 0.47%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출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0.42%가량 상승 출발. 어제 현대차가 급락했습니다. 3% 이상 빠졌었는데 오늘은 0.1%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1위부터 5위 살펴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빠진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도 동시효과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정규장이 막상 열리고 나니까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죠. 휴머노이드 군단을 만들다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로봇주들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채권 금리가 미국에서 좀 하락을 하자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연일 좋습니다. 오늘도 HLB가 1.29%, 알테오젠도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됐었는데 에코프로 오늘도 시세 이어갑니다. BM이 1% 그리고 에코프로도 1.1%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오늘 지금 동시호가 상황부터 흔들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TA 관련 기업들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명소노 시즌이 지분 인수화 결정하면서 대명소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한 상승으로 시간에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예림당과 대명 그리고 TA까지 주가 흐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9시 딱 됐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우리 시장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앞서 말씀한 전체적으로 오늘도 장 분위기는 좀 괜찮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뭔가 오전장에 조금 약보합으로 시작하더라도 오후장에서 강보합으로 돌아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됐었는데 이번 주는 월요일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전장부터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 떴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0.1%, 0.15%, 그다음에 코스닥 0. 역시 비슷하게 1% 정도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티웨이 항공 얘기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양사에서 뭐 나온 얘기는 아직 없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런 종목들 그동안에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 테마로 해서 좀 급등했던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변화가 좀 크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개장 출발 상황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은별의 전해주세요. 네, 2월 18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1,442원대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아직은 좀 우리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통상차관부가 미국으로 갔죠. 방미를 했는데 행정부와 미국 행정부와 함께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일과 20일 지금 재계 인사들도 미국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에너지 많이 살 테니까 우리 관세 좀 완화해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이슈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서 조금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와 함께 오늘 또 우크라이나라든가 아니면 가자 재고에 대한 이야기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단을 보게 된다면 양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상승폭은 다소 아쉽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16%가량 상승하면서 2,614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3%가량 오르면서 770선은 약간 하회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1위부터 5위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0.18%가량 상승으로 출발이고요. SK하이닉스도 0.94%가량 상승 출발 지금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0.68%가량 하락으로 좀 돌아선 모습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세금 관세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어제도 좋았고요. 오늘도 시세를 이어갑니다. 0.1% 상승이고요. 현대차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0.1%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바이오 대장주 두 종목이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기아가 0.2% 소폭의 하락, 네이버도 오늘 0.68%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반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0.49%가량 상승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세를 이어가는 분위기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LT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0.3%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도 한화 그룹주들 시세가 놀랍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시장이 강했던 거는 방산주, 항공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금 패싱의 분위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주들의 흐름 오늘도 좋습니다. 신한지주 보합권 출발이고요. 한화 오션도 1% 이상의 상승, 현대모비스도 오늘 강하게 반등합니다. 1.4%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삼성물산은 오늘 소폭의 쉬어감을 가져가고요. 삼성생명과 화재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가 낙폭이 깊습니다. 3.7% 하락 출발이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0.08% 강보합 상승하면서 오늘 지주 3, 4들 모두 다 지금 은행 금융주들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보다는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HLB가 1.7%가량 상승했지만 알테오젠은 0.75%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어제 반등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 출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1.7%가량 빠진 채 출발을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하락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리가켄바이오 하락 출발, 삼천당제약은 0.2% 상승 출발이고요. 클래시스가 어제 10%가량 강한 상승 나왔었죠.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0.5% 소폭이지만 상승이고요. 휴젤 역시나 0.3%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용 관련된 기업들 오늘 흐름 괜찮고요. 리노공업도 0.6%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파마리서치 1.2% 상승 출발이고요. HPSP가 0.3% 소폭의 하락으로 리노공업과는 조금 엇갈린 모습이고요. 엔캠이 오늘 반등하네요. 2% 이상의 강한 상승, 펩트론은 오늘 1%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엔터조 어제도 안 좋았는데 오늘도 JYP 엔터 한 걸음 쉬어갑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위부터 20위권은요.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보로노이가 2%가량 낙폭을 보이고요. SM이 어제 주가가 빠지면서 20위권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보합권, 셀트리온 제약은 0.5%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코스피는 비슷한데 코스닥은 지금 0.04%까지 지금 상승폭이 좀 확 줄어들었고 현재 외국인은 벌써 700억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개인만 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쭉 보셨습니다만 확실히 지금 방산주가 좀 분위기가 좀 좋죠. 조선주는 조금 주춤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잘 나가다가 좀 주춤하는 게 지금 엔터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좀 오늘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또 출발 상황 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말씀 들어봐야 되죠. 먼저 오 팀장님부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국내 증시 소폭 상승 출발입니다. 이제 간밤에 미증시는 휴장이었는데 이제 유럽 증시가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에도 그 온기가 조금이나마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도 관세 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4분기 실적 시즌이 사실상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불확실성 도 상당히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를 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내성 강화 그리고 불확실성 완화가 또 시장 반등의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별다른 조정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부담을 소화할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지수의 눌림이 한 차례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를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방향성은 상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출 지표가 곧 나오기 때문에 수출 중간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정도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승과 하락 업종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계 장비 업종 2% 이상의 강세권 움직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5% 상승인데 원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게 또 소형 원전이죠. SMR 기술 확대에 따른 기대감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유럽에서도 SMR 도입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 관련주 1%대 강세고요. 또 운송 장비 업종도 1%대 강세입니다. 그중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방산주 오늘 굉장히 강하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0% 넘게 급등이고요. 현대로템과 항공우주도 강합니다. 역시 실적이 또 주가를 말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휴전이 확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심리가 조금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급등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위치인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계속해서 보유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주도 0.6% 강세입니다. 대우건설 1%대 그리고 현대건설도 한 0.7% 정도 상승권. 건설주는 뭐 큰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저감에서 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관련된 수혜들도 일부나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IT주도 소폭 강세입니다. 삼성전자가 약간 올라오는데 자사주 3조 원 소각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이 한 이틀 이내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소각이 될 경우에는 한 주당 가치가 조금이나마 끌어올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한 7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도 올해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의 하단은 튼튼할 것으로 보여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좀 편안하게 보유하시는 전략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56,000원대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계속 꾸물꾸물 오르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호적인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좀 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를 끌어내렸던 이유들이죠. HBM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뭐 레거시 관련된 반도체 관련 부분들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역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워치하시면서 좀 삼성전자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 어떻게 또 출발 상황 보시는지요?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613.39 플러스 2.97포인트 오르고요. 등락률은 0.07, 0.11 왔다 갔다 합니다. 코스닥은 767.08, 마이너스 1.40, 마이너스 0.18%. 아직도 지금 1개월 대비로는 코스피가 3.59, 코스닥은 5.61, 3개월로 늘려도 코스피 5.23, 코스닥 12.90% 두 자릿수 수익률로 코스닥이 최근 3개월간 앞서가고 있죠. 자, 근데 지금부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에 다가서고 있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120개월선은 깨면 안 되니까 연봉에서 10년선이죠. 10년선이 깨진 적은 언제 있다고 했죠? 서브프라임, 코로나 이럴 때 삼성전자가 10년선이 위태로운 이유가 자기 밥그릇이 깨지기 때문에 그건 정말 위험하다고 했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깨져버리는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 코스피의 평균은 지금 120개월선을 딛고 위에 이제 60, 20, 10 다 지나가는 자리가 지금 바로 2600자리입니다. 만약에 저기가 뚫리면 2800까지 지금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코스피가 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코스닥은 지금까지 3개월간 수익률이 앞선 이유가 얘는 오히려 한 단계 더 빠져가지고 120개월선, 그러니까 10년선이 머리 위에 한참 있었습니다. 공간이 많이 벌어져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률은 더 탁월했으나 이제부터 코스닥은 아주 중요한 저항선에 다가왔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이 3개월 동안 잘 간 것 같지만 2022년도 11월 달 바닥, 여기, 그 다음에 지금의 상황, 전부 120개월선 아래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120개월선의 저항에 지금 맞부딪히는 자리가 딱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리죠. 760중 66, 67이.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피가 2600 이상부터는 만약 달린다고 하면 슈팅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향후 3개월은 코스피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붕괴되면 그 말씀드린 2600에서 2800 달리는 그 모습이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붕괴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붕괴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모양이 거의 갖춰지고 있죠. 여기서 한 번만 떨어지면 폭락이에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폭락하고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2,600에서 2,800을 달리는 그 장면이 연출되는 트리거는 역시 외국인 매수인데 외국인 매수가 안 나오고 있다. 그 딱 마지막 퍼즐 하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각이. 지금 1,100억부터 3,200억, 2,200억, 오늘도 1,000억까지 4일 연속 순매도인데 이게 만약에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 시점이 아까 말한 원달러 환율의 폭락과 코스피 2,600부터 2,800까지 달리는 슈팅이 나올 그 아마 교차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지금 그 시점이 언젠가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말했죠. 저런 지수 분석하고 종목 분석은 다르기 때문에 시총 상위에서 지금 탁월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11위 HD 현대중공업 조선 대표주죠. 12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대표주죠. 자, 왜 여기서 이렇게 신나게 몇백 %가 올랐는데 왜 지수랑 종목 분석은 틀렸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에 지금 이 두 개가 합치면 몇 %예요? 삼성전자 14.27, SK하이닉스 6.59입니다. 20%가 넘어요. 얘네가 이 5분의 1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시장에. 그러면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1위, 12위 합쳐봐야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벌써 이미 몇 달 전부터 얘기 드렸죠. 지수를 움직일 수 없는 구간에 있는 애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해도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퍼센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나게 오를 것이다. 지수랑 상관없이. 근데 이제 드디어 10위 진입을 눈여겨두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조선 방산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시총 10위 안에 단 한 종목도 없죠. 자, 과연 HD 현대중공업이 먼저 들어갈 것인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이거 자존심 싸움이죠. 지금 두 개가 28조 5천억, 28조 4천억. 거의 한 끗 차입니다. 지금 KB금융이 10인데 31조거든요. 자, KB금융을 누가 먼저 제칠 것인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진격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지 한 발 앞서가 나가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인지 예. 조선인지 방산인지 정말 재밌는 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HLB가 3% 오르고 엔캠이 3.3% 오르는 거 네.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좋지가 않은 흐름이죠. 네. 결국에 조만간 판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그다음에 10위 안에 금융주가 빠지고 조선 방산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예. 이런 아주 극적인 재미있는 장면들이 눈앞에 있다. 이제 이 드라마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으로 좀 몰렸던 어떤 그런 매기의 어떤 강도가 이제 조금 코스피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고 계십니다. 9시 16분이고요. 이제 섹터별로 상황 좀 살펴볼 시간이죠. 권별 앵커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필요사 AI를 향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사가 이 유니콘 기업에 합류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메타의 인수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산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요, 드디어 지금 수주 잔액이 100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100조 잭팟을 터뜨리면서 이로 인해 오늘 방산 관련 기업들 대외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면서 실적이 나오니까 이렇게 또 잘 가고 있는 거고요. 원전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2016년에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발이 묶였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법이 9년 만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TA항공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오늘 TA항공 관련된 기업들 자체는 20% 가까운 지금 낙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1,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기관 소폭입니다만 2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입니다.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600억 원 이상을 던지고 있고요. 그 물량 개인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 시장에서 뚜렷한 매도 우위가 나타나진 않고 있고요. 지금 경계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좋았던 보험 업종이 1.6%가량 빠지고 있고요. 의약품도 1.4%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휴장을 했지만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나왔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 아직 경제지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오늘 의약품 좀 쉬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기계, 운수 장비, 철강, 금속, 민감주들 오늘 강하게 반응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오늘 인터넷이 1.4% 가장 강하고요. 방송 서비스 역시나 오늘 1.2%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다르게 제약 업종이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운송 장비 부품도 0.3%가량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료 담배가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는 0.8%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두 자릿대 강세 나오면서 결국에는 64만 원도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풍산 6%가량 그리고 MNC 솔루션도 6%가량의 오름세, 두산 에너빌리티도 6%가량 상승하면서 3만 원 선 터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게 된다면요. 방위산업 관련 기업 그리고 원전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버넥트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한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와이렛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넷플릭스와 협업 소식에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오늘 19%가량의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국생명과학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흐름 괜찮습니다. 16%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특징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오 팀장님부터 먼저 좀 특징주들 어떤 거 눈에 띄시는지 보여주시죠. 네, 금일은 이슈가 있는 이제 그 네. 개별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지금 10% 정도 급등인데 로봇주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죠.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이 이제 2대 주주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로봇주의 급등을 이끈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삼성이 인수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대기업과 지분 관계에 엮여 있는 그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차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로봇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는 소폭이지만 흑자 기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관절 로봇의 대형화를 통한 대기업형 수주 확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역시 이제 기술적인 부담은 있다라고 봐야겠죠. 신고가를 기록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당연히 어렵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제 주가의 눌림을 기다렸다가 좀 매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모트렉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뚜렷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지만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은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국내도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 육성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올해 6월 달에 출시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자율주행주를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자회사가 CES 2025에서 이제 혁신상도 한 2개 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기술도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가 요즘에 살짝 시장에서 좀 물러나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LB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표적항암제인 리보셀라닌 병용요법의 FDA 허가 결정이 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HLB가 실망감을 좀 많이 준 종목이에요. 그래서 FDA 관련된 통과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다가 또 안 되고 있다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기대감이 좀 적기는 한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FDA 통과 기대감이 좀 높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3월 20일 정도 안에 결정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안에는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인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기대감을 조금 주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리보세라닙이 이제 FDA 허가가 난다라고 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그때 한번 크게 또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리보세라닙의 FDA 허가 결정 실제로 나오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보세라닙 얘기까지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신일서 의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가총액 상위를 살펴봤으니까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신규 상장 섹터가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 안에서 동국생명과학이 16.1%, 오름테라퓨틱이 12.72%, 그다음에 아스테라시스가 6.58%, PIE가 5.13입니다. 지금 동국생명과학과 오름테라퓨틱 그리고 지금 아스테라시스까지 뭐 의료기기를 만약에 바이오에 넣는다면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 어저께 티슈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코오롱 티슈진하고 신라젠이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옥 끝까지 갔다 겨우 숨 붙어서 살아왔지만 숨만 붙었지 이건 지금 사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아, 저거 바이오 그냥 엔젤 투자로 막했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바이오 자금 싹 다 빠지고 문턱이 엄청 높아졌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했냐? 어떻게든 상장해야 되니까 몸값 최대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장의 어떤 절차가 이러잖아요. 뭐 그 프로에 데뷔시키는 학부모님들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야구 선수로 아들 키우려고 해서 프로에 데뷔시키려고 하면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때 이런 타율과 이런 홈런을 쳤는데 요 정도 연봉이 어떻겠습니까? 시장에다 하면 거기서 이제 프로 구단에서 매기죠. 당신 아들은 뭐 지금은 약간 좀 뻥튀기는 것 같아서 당신이 원하는 연봉을 못 주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봉 책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죠, 절차가. 이 기업에서 예를 들어 동국생명과 오름테라퓨틱스의 공통점은 공모가 밴드 하단을 내려간 이 지금 공모가로 결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했더니 시장에서는 그것도 높은데요. 당신의 공모가는 500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되고 그걸 이제 기업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가 나오는 것이고 그 공모가를 가지고 일반 공모 청약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동국생명과학과 오름테라피틱이 오늘 두 개가 가장 급등하고 있잖아요. 공히 그 공통점이란 거죠. 그게 공모가 밴드를 제시를 했는데 그 하단을 이탈한 가격으로 공모가가 상당히 낮게 잡힌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경에 따라서 그동안 문턱도 굉장히 높아지고 기업들도 몸을 사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동국생명과학이랑 오름테라퓨틱스, 특히 오름테라퓨틱스는 한 번 실패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고 동국생명과학은 들어올 때부터 몸값을 내려서 수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대비하고 나서는 오히려 장점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공모가를 뻥튀기해서 잘 되면 누가 좋냐면 원래 갖고 있던 구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좋아요. 왜냐면은 그게 저게 걸리지만 6개월 뭐 보호예수에 걸리지만 않아 있으면은 상장 당일날 그냥 더블 나오면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공모 뭐 경쟁률이 높아서 막 100대 1 이런 거는 100주 신청하면 한 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장 당일날 시작이 돼서 떠서 시작해버리면은 나 한 주로는 배가 차지 않거든요. 그럼 추가로 매수해야 되는데 공모가가 높으면 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간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지금 동국생명과학과 오름테라퓨틱스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반어법적으로라도 코오롱 티슈진과 신라젠이 이 불러일으킨 후폭풍, 그러니까 문턱이 높아지고 기업이 수그릴 수밖에 없고 엔젤 투자의 어떤 바이오 투자가 굉장히 축소된 이런 위축된 과정 속에서 나오는 상승이다. 물론 동국생명과학의 조영재 시장 1위, 오름테라퓨틱의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배경, 그런 것들이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은 그 배경이 있음을 또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 굉장히 한파가 몰아닥치고 겨우겨우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몸값을 낮추고 수그린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기업의 스펙보다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규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섹터별 수급 순환매가 기대된다.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최근에 양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뚜렷한 호재 없이도 일단 많이 빠졌었던 낙폭과대 대형주까지도 시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이 아직은 이제 탄탄하게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 섹터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낙폭과대 섹터의 일부 순환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유통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낙폭이 좀 컸었던 2차 전지주 이런 섹터들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 수급이 좀 계속해서 진행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새내기 바이오주의 착한 대비를 주목하라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모가 뻥튀기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지금 시즌이라는 겁니다. 공모가 뻥튀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잡히니까 오히려 상장 당일날 사도 수익을 얻거나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공간이 많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바이오가 엄청난 뭔가 거품이 있지 않고 거품이 하나도 없이 민낯을 드러난 채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하셔서 한 뭐 일주일을 끌고 가서 수익률을 낼 수도 있는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거에 따라서 새내기주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 PB센터 서용원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볼까요? 네, 오늘은 HJ중공업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G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한국 IR협의회에서 LNG 산업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최대 수혜주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 중소형 조선 벙커링선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던 LNG 중소형 선박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지금 한국으로 좀 넘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벙커링선에 대한 시장은 2030년까지 현재 16억 4천만 규모의 61억 달러 규모로 좀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HJ중공업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좀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활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NG선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HJ중공업 같은 경우 지난 11월 달부터 많은 상승이 나왔고 최근 들어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6,800원 이하권, 6,750원 자리에서는 좀 공략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7,700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중단기적으로는 8,000원을 좀 시도하는 흐름들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분할 매도 대응해 나가 보시는 걸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로서 5,8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6,750원, 목표가는 7,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목은 조선 관련주인 HJ중공업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하는 데 기본이니까요. 오늘은 대외 경제 이모저모 좀 살펴보면서 한국 경제의 체력을 또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장이 열리기 전에 항상 또 검색을 해봐야 되는 게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4.4%에서 오르고 내리고 좀 등락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투자자들이 한편으로는 좀 투자하기 좀 혼란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수치를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지난해 말에 봤을 때 올해쯤 지금 정도 되면은 예. 금리가 쑥 빠져 있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네.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월 초에 10년물 미 국제금리 4.8% 정도 있다가 예. 2월 들어서 계속 4.4%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말까지 뭐 내려가봤자 4.3% 될까요? 지금 4.4에서 3.3까지 횡보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는 이유에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상승 요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2.0, 트럼프 2기에서는 이제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감세 정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약 한 2035년까지 트럼프의 그 감세 정책과 재정 정책이 지속됐다고 하면 미국 적자가 약 한 7조 8천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또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수 반대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것이 뭐 전문 용어로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 금리 인상 높은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네. 하락 요인은 연준이 뭐 한 번 내릴지 두 번 내릴지 모르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위험 선호를 기피하면서 안전 자산을 사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게 올해 말까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연초에는 4.8%대까지 가서 이거 5%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좀 내려오긴 해도 어쨌든 그 금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인 10년물 국립과 상승과 하방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어디로 갈 수 있는지는 또 데이터가 나와봐야 아는 일이라 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방 요인, 그러니까 금리 하방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좀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보니까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네. FOMC 의사록이 발표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하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지 궁금한데 컨센서스가 좀 확인이 됐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뭐 한 번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 것 예, 같아요. 예, 한 예. 번 정도는 지금 약 한 연말까지 40bp 인하 정도를 네네. 보니까 한 번 정도 더 이상 한 번 이상까지도 보지만 지난번처럼 뭐 50bp 그러니까 두 번 내리는 것까지는 아직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은 있지만 저는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도 높고 고용도 상당히 강건하게 노동시장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면은 이해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는 올해 2분기 정도 되면 2%대 중반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뭐 2% 후반인데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3% 나왔잖아요. 헤드라인이. 그렇지만 통화 정책의 중요한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 물가는 소비자 물가랑 다르게 2%대 그 중반에서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기조적으로 2%대로 2.5%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연준이 6월 달 정도, 빠르면 5월, 6월 달 정도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9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면 한 번, 뭐 많으면 2번 정도인데 박사님께서는 6월과 9월 이렇게 2번 정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또 환율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 경제 내부적으로도 계산할 거리가 있는 데다가 예상만큼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역시나 달러나 뭐 우리나라 원화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원화가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올해 들어서 달러화 가치는 최저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환율 전략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445원, 49 중반에 이제 걸쳐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시작하면서 보편 관세 얘기 나오고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25% 얘기 나오고 이러다가 이게 이제 지연되면서 달러당 1,470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 4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관세나 이러한 것들이 발표됐다, 연기됐다, 뭐 다시 또 제기가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주요 교역 국가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를 4월 1일까지 마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자동차 관세도 4월 2일부터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시점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부터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조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를 하고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ECB도 이제 금리를 내리다가 이제 맞추겠죠.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로 다시 전환될 것 같고요. 또한 그 달러화에 영향을 미치는 엔화 또한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엔화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달러를 약하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은 올해 말 정도 되면 1,370원 정도 지금 1,440원이니까 좀 크게 내려오지 않을까 1,300대 후반으로 내려오면서 달러가 강세가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 입장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고민은 하는데 여전히 그 외환 시장의 변동성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고민이 좀 많을 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때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연준이 안 내리는데 한은만 내리면 이게 워낙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원 환율이나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엔화나 유로화 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세 관련된 미국의 통상 정책이 더 불확실성을 통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연준도 올해 2번 금리를 내리고 저는 한국은행도 2월 달과 5월 달에 금리 내릴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모든 금리 인하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상반기 그리고 연준은 올해 3분기까지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화로 인한 환율의 변동성은 3분기 이후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네요. 지금 달러 관련해서
유로화와 엔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쭙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 대한 경제나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본의 단기 말고 장기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일본은행 예전에 이제 발작돌이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지속적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가 지금 3%가 넘었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임금 상승률이 또 4%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분기와 4분기에 전기 대비도 전년 동기 대비도 지금 상승폭을 키우고 있거든요.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다. 그리고 뭐 이미 선언을 했던 거로 알고 있지만 일본 경제는 이제 더 이상 디플레이션 경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물가가 떨어지고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3%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정책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월 달 정도 되면 정책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요. 25bp 올려서 0.75가 되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12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망은 JP모간도 지금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달러 옌 환율 지금 151엔 정도 되죠. 이것이 연말 정도 되면 143엔까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지금보다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일본의 매파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네요. 네네. 그 부분 좀 신경 써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지속적으로 그 환율 얘기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금리 강달러는 어떻게 보면 올해 계속 우리가 신경 써봐야 될 그런 이슈일 것 같은데 지금 금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작년 연말 같은 상황에서도 온스당 3,000달러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이제 현실로 된 상황이고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금값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4년 초와 지금 비교하면 거의 47%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온스당 금값에 대한 전망이 일부에서는 3,000달러가 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에 대한 투자적인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분석에 따르면 광물 생산에서 그러니까 금을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급량에서 70% 이상이 투자 수요로 된다고 하면 금값의 상승 여력이 이제 속도가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80%가 넘었어요. 투자를 위한 수요가 그러니까 금을 우리가 보석 수요와 투자 수요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면 투자 수요가 80%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70%의 그 트리거 레벨을 넘었기 때문에 금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뜨겁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과열이냐, 뭐 이성적 과열이다, 아니면 지금 뭐 버블 직전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고 보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수요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많이 올라온 미국 증시의 과열 때문에 거품이 빠지면 거기에 주가가 대한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해지 수요로서의 금의 수요를 포트폴리오로 갖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신흥시장 중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은행들이 금에 대한 수요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준비자산, 그 외환보유액 같은 거죠. 여기에서 달러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금을 늘리는 그런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또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티 분석에 따르면 2025년, 2026년에
이러한 공공 부분에서의 금에 대한 수요가 1,000톤, 1kT 정도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금 수요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금값에 대해서 상승 압력은 아직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뭐 3,000달러에 대한 타겟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월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경제적 이슈나 지표가 있으면 그것까지 좀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이 미국 경제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의 물가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앞에서 말씀 주셨던 그 1월 달 그 FOMC의 의사록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은 그 통화경 정책을 결정하는 여러 그 결정자들, 의원들에 있어서의 그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갈릴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 정책에 대한 어떤 뷰를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 의사들이 금리의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진단이 이번 주에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또 다음 달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장지철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수급 부분에서는 약간 안타까운 건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원전이나 건설이나 로봇이나 방산주가 또 시장을 또 이끌고 있는 흐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